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에어클래스에서 가이드로 활동하게 된 이제 백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 저는 이제 에어클래스에서 주식 강의,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섹터 강의를 이제 맡아서 하게 됐는데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또 이야기해드릴 분이 매일 3시에 매일 3시에 여러분들께 이제 섹터 주제나 또는 시장 또는 종목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 예정에 있으니까 많이 좀 참석해 주시고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요. 오늘은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방산주가 사실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연준에서는 너무 이제 급하게 금리를 막 올리면서 이 미국의 금리 수준을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다른 글로벌 국가들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 침체로 이제 이어지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좀 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이제 그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가장 이제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부분이 반도체 쪽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또 자동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국면에서 유일하게 수출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한 섹터가 있죠. 바로 여러분들 다 이전에 한번 들어보셨다시피 폴란드에서 12조 규모의 1차 수출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전체적으로 폴란드로만 이제 40조 규모의 수출이 이제 막 생성된 그런 방산업체들. 그래서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실적이 안 좋은데 유일하게 일단 실적에 파란불이 켜진 그런 섹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산업체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 구성을 하실 때 최소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세팅하고 포트에 갈 때 방산주도 한 종목 정도는 포함해서 가는 게 여러분들 이제 계좌 상승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방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이제 수출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수출이 일시적인 흐름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본격적인 수출의 신호탄이 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향후 계속해서 쭉쭉쭉 뻗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이제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나온 뉴스를 한번 볼게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오전에 또 북한이 미상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울릉도에 비상사태 선포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울릉도 땅이 뭐 다 흔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울릉도 근거리에서 이제 그 발사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안보에 대한 또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주식시장에서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사실 이제 방산업체들이 조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죠.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이제 테마성으로 작용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도 쭉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섹터로 볼 때는 사실 그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는 실제 실적하고 관련 없이 이 테마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움직여요. 일단 급등 테마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뭐 스페코나 빅텍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순식간에 막 상한가 근처까지 막 급등했다가 또 바로 하루도 안 돼서 오전에 급등이 나오면 오후에 또다시 차익 실현 매물 단타꾼들이 쭉 팔면서 다시 윗꼬리다고 쭉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방사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실제로 내수에서 수출로의 완벽한 변모가 이루어진 한마디로 성장주가 돼버린 이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여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이제 글로벌 2위를 넘보는 K방산, 5년 새 수출이 6배 증가했다. 200만 불 돌파가 눈앞이다.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명품 무기를 통한 K방산 르네상스가 시작됐다. 수출 다변화 전략 주효했고 정부 기업의 단위 아닌 국가 차원 계약에 앞장섰고 무기 체계가 전 범위로 판매가 되고 있다.
전범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사일, 뭐 전차, 전투기까지 지금 전범위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이제 추후에는 잠수함 같은 것도 우리가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이따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빅5라고, 방산 빅5라고 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중국, 그리고 독일. 이제 빅5가 이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입니다. 이제 방산 수출에 있어서 빅5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8위였어요. 8위.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제 독일을 제치고 벌써 이제 5위에 등극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은 사실 방산이 이제 내수용이었거든요. 내수용인데 이제 수출주로의 변모가 이제 신호탄이 쏴졌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되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 뭐냐면, 원래 전통적인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을 부여를 할 때 뭐 PER 5배, 뭐 6배 상당히 저평가 상태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그런데 수출주로 변모가 되면요, 갑자기 PER을 적정 밸류에이션이 5배, 6배짜리에서 움직이던 종목이 갑자기 20배, 25배까지 이런 식으로 밸류를 쳐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왜 그러냐면, 똑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내수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그런데 PR을 20배나 25배까지 적용을 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성장이 붙어버리면, 수출이 붙어버리면 얘네가 수출이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가 맨날 꾸준히 뭐 예를 들어서 막 1년에 1,000억씩 버는 회사였다면 내년에 2,000억이 될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1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상이 상당히 이제 희망이 깃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높게 부여를 받으면서 이제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부여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예가 바로 화장품 업종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2014년도쯤에 그때 이제 화장품은 전통적인 내수주였어요. 화장품 회사들이 화장품 만들면 해외에서 판매 수출을 하기보다는 보통 이제 내수에서 소비가 됐거든요. 때문에 사실 이제 저평가 국면에서 움직였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품이었다. 근데 화장품이 갑자기 이제 그 외 중국 따이공들이죠. 따이공들 오면서 이제 보따리 장사들, 한국 화장품들을 싹쓸이하면서 중국에 가져가서 팔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그냥 한국 화장품을 들여서 팔고, 들여다 팔고, 이런 현상이 처음에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화장품이 갑자기 실적이 막 2배 이상 뛰고 3배 뛰고, 실제로 실적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젠 더 이상 내수주가 아니라 성장주 섹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당시에 아모레퍼시픽이 2014년도에 8만 원이었습니다. 주가가. 근데 2년 후에 주가가 45만 원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흐름을 예전에 그 당시에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흐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월봉으로 한번 보면은요, 2014년도에 주가가 8만 원이었는데 2년 동안 주가가 계속 쭉 오르기만 합니다. 그래서 45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2년간 성장주 섹터로 변모를 하면서 실적도 올라가기도 했지만, 일단 실적보다 중요한 건 이제 밸류에이션 부여를, 성장주 섹터의 밸류에이션을 부여를 받았다. 그래서 주가가 몇 배입니까? 6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어떤 트렌드 중에 하나가, 수출주, 원래 수출주가 아니라 원래 내수주였는데 수출로 변모를 할 때, 이때 상당히 좀 긴 기간 동안에 주가 급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실 편안하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창출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 삼양식품에 그 불닭볶음면 혹시 아십니까? 불닭볶음면? 이제 저는 사실 맛이 없던데 어린 사람들이 좀 많이 좋아하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불닭볶음면이
원래 이제 라면이 이제 국내 내수용이잖아요. 그런데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주가가 밸류에이션을 이제 크게 부여를 받습니다. 물론 실적도 그만큼 좋아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주가가 뭐 2만 원대 종목이 10만 원을 넘어가는 5배 이상 가버리는 거죠. 2년 동안. 그러니까 최초의 내수주가 수출주로 부각받았던 그 시기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월봉으로 보니까 쭉쭉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복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흐름은 추세는 결국 상승 방향으로 가더라. 보통 한 2년 정도 계속해서 끝모르 상승이 나타나더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이런 테마로 우리가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로 본다면 2022년에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는 내수가 수출로 변모한 섹터가 뭐가 있느냐 라고 한다면 이거는 단연 방산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요까지가 이제 1차적으로 우리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서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사실 실질적인 수혜주를 봐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폴란드가 사간 게 뭐냐면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차하고요. 그 다음에 K9 자주포하고 그리고 전투기를 사갔어요. 그래서 K9 자주포랑 그 다음에 레드랩 장갑차라는 게 있습니다. 레드랩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지금 폴란드가 1차로는 수주를 줬고요. 2차 수주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에 레드랩 장갑차가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니라 하나 디펜스라는 회사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디펜스를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디펜스랑 이제 같은 회사다.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자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하나 디펜스의 실적이 하나 에어로에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하나 디펜스는 이제 비상장 종목이었고 이번에 합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수주가 들어올 때 레드넷 장갑차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45,000원에서 이미 85,000원까지 딱 2배 정도 올랐어요. 2배 정도 올랐고 사실 폴란드 계약 체결하면 그게 이제 세론 뉴스라고 해가지고요. 어차피 그 전에 폴란드랑 계약할 거를 시장에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 그때부터 차익 매물이 나와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55,000원, 이 정도 선까지 다시 주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서 다시 주워 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에서 사기엔 부담스럽지만 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30% 이상 하락세가 나타난 55,000원, 6만원 정도 요 선에서는 다시 진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방산주로 재미를 못 보셨던 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든 거고요. 물론 이제 주가가 올라가긴 했습니다.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부터 주가 조정이 나올 때 매집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좀 사놓고 더 떨어지면 더 사놓고 이렇게 모아가기 딱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면 1번 누르시고요. 그 두 번째 FA50이라고 하는 전투기가 있어요. 그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3만원대에서 올해 내내 쭉쭉 올랐어요. 쭉쭉 올라서 이제 6만원대까지. 이것도 한 2배 정도 올랐죠. 2배 정도 오르고 다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만.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투기가 폴란드에 엄청나게 많이 수출이 됐는데요. 이제 문제는 향후 전투기 수출이 대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도 추가적으로 수주 소식은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4.5세대 전투기라고 있어요. 4.5세대 전투기인 KF-21이라고 하이엔드급 전투기죠. 하이엔드급 전투기도 이제 현재 시제품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시범 운행이 끝나면 본격적인 수출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한국항공우주도 실질적으로 향후 전투기 매출은 추가적으로 더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하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한국항공우주를 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를 이제 가장 좋게 방산업체 중에 가장 좋게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3만 원 초반대 매집을 해놓고 이제 6만 원대 이제 매도를 해서요. 딱 더블 먹고 팔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항공우주보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더 낫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차이를 조금 말씀드릴까요? 예. 차이를 말씀드리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엔 사실 그 전에 이전에 김현호 사장이라고, 김현호 사장이 회사 운영을 상당히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권 바뀌면서 윤 정권 들어오면서 사장이 교체가 됐어요. 교체가 됐는데 능력 있는 김현호 사장이 어쨌든 이제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항공우주 쪽에는 전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혀 이제 경험이 없고 경력이 없는 그런 사장, 신임 사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회사 운영에 있어서 조금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 약간 불확실성이 좀 있지 않나. 물론 이미 한국항공우주는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뭐 전투기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변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약간 이제 신임 사장이 어떻게 잘 김현호 사장처럼 잘 운영을 하는지, 회사를 잘 운영하는지 그 부분은 확인할 필요성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제가 볼 때는 너무 듣보잡 사장이 들어왔다. 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장 능력이랑 상관없이 회사가 잘 굴러갈 수도 있잖아요. 또는 어떻게 보면 사장이 잘못 들어와서 잘 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좀 주춤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그 신임 사장이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하는지 부분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항공우주보단 차라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더 매력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지금 아주 광폭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의 진심이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게 얼마 전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게 되면 대우조선해양이 여러분들 그 우리 뭐 LNG 선도 만들고 뭐 컨테이너 선도 만들고 뭐 벌크선도 만들고 여객선도 만들고 다 만들겠지만 이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뭐에 강점이 있냐면 잠수함을 잘 만들어요. 그리고 함정, 이제 해군 함정도 이제 만들어서 수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육해공을 전부 다 포섭을 하겠다 방산에. 그래서 이제 방산 공군 쪽 관련해 가지고는 얘네들이 이제 이번에 누리호 엔진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UAM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항공 쪽으로도 이제 본인들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부터 하나 디펜스를 통해서 육군은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K9 자주포와 그다음 레드넵 이런 걸로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 수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엄청난 큰 규모의 수출을 이미 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해군 쪽으로도 나서 가지고 대우조선해양을 이용한 이제 잠수함이나 함정 쪽까지 손을 대겠다 뭐 이런 이제 어떤 의지가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반은 공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죠. 공기업으로 보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사장도 정부에서 이제 임명을 하는 방식으로 한국항공우주 사장이 내려오는 건데 한국항공우주도 인수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하나그룹에서. 그러면 육해공 우주까지 완전히 이제 하나그룹이 진심을 담아서 전부 다 이제 포섭을 한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방산에 있어서는 뭐 로키드 마틴 같은 한국형 로키드 마틴 같은 그런 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K2 전차 이번에 저쪽으로 폴란드로 이제 팔리게 된 게 이제 K2 전차인데 K2 전차는 현대로템에서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2만원, 18,000원, 17,000원 이때에서 이제 32,000원까지 이것도 마찬가지 한 2배 정도 딱 오릅니다. 아주 급격하게 오르죠. K2 전차 팔면서 주가가 올랐고 다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30% 빠진 24,000원대 여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 주가가 조정을 받았으면 충분히 다시 매집할 만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 폴란드가 어떤 K2 무기들을 사갔는지 이제 과거에 나온 흐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는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8월 29일 날 8월 29일 날
현대로템의 K2 전차. 예. K2 전차가 4조 5천억 원의 예. 공급계약 공시가 나왔어요. 4조 5천억. 현대로템 K2만 4조 5천억. 예. 그리고 같은 날 하나 디펜스 쪽에서,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 디펜스 쪽에서 같은 날 K9 자주포 3조 2천억 공시가 나왔어요. 폴란드 쪽으로부터. 예. 그리고 며칠 후에 9월 16일 날 9월 16일 날 한국항공우주 FA50 48대 규모로 따지면은 4조 2천억. 그래서 이거 세 개를 합치니까 벌써 12조 규모의 폴란드 수주가 이미 진행이 된 거예요. 진행이 됐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건 1차 물량이고요. 지금 2차 물량에 대한 본계약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2차 물량은 뭐 K2 전차, K9 자주포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겠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넵 장갑차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도 가지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천무 미사일이죠. 천무도 이제 수출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1차 물량이 12조 규모로 이미 수주가 나온 거고 8월 9월에 걸쳐서, 그리고 향후 전체 규모는 최소 25조에서 많게는 40조 요 규모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폴란드 한 국가만으로도 40조의 매출을 일으켰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이 40조 매출을 누구누구가 나눠 가는 겁니까? 국내 방산업체와의 40조의 매출을 4개 업체가 나눠 먹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이 4개 업체가 나눠 먹는 구조고, 규모로 따지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큰 규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폴란드가 이제 우리나라 업체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까 이제 우리나라한테 지금 수주를 받아간 이제 전차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독일산 전차를 수입을 하고 있었어요. 독일산 전차. 그리고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전투기였거든요. 이탈리아 전투기라기보다는 훈련기입니다. 훈련기. 훈련기를 수주를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이 독일 같은 경우에 보통은 폴란드가 자기네가 기존에 쓰던 무기 체계에 대해서 군인이 그 무기에 익숙하잖아요. 익숙하고 새로운 무기가 들어오면 그 새로운 무기에 대해서 또 다시 뭔가 이제 체계를 잡아야 되니까, 보통은 자기네가 한번 받기 시작한 국가의 전차면 다음 수주도 필요한 물량들은 다 그쪽에서 수주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갑자기 폴란드가 한국으로 틀어버린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어떤 이유가 뭐냐, 도대체 폴란드가 우리나라한테 수주를 준 이유가 뭐냐, 뭐 이거를 이제 보는 게 향후 중요할 텐데, 보통 보면은 각 국가들이 이제 무기 구입을 할 때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방어체계 구축. 그러니까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서 무기를 구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소극적인 어떤 대응, 소극적인 수입이라고 할 수 있죠. 구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구입을 하는 경우는 뭔가 실질적으로 전쟁 위협에 있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무기를 구입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폴란드는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어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구입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가격이에요. 가격. 가성비. 누가 가성비가 가장 좋냐, 가격이 싸냐, 이걸 보죠. 당장에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일은 없어. 하지만 무기는 구매를 하긴 해야 되니까, 이럴 때 이제 가장 좀 이렇게 시간도 들여서 볼 수 있잖아요. 시간도 들여서 볼 수 있고, 그러면 가장 성능 대비해서 가격이 싼 놈을 계속해서 비교 분석하면서 그런 무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국가들이. 근데 지금 우크라 사태가 발생되면서, 우크라 전쟁이 일어나면서, 폴란드는 우크라가 무너지면 그 다음 차례는 자기네다. 그리고 현재 있는 무기를 우크라에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있는 무기를 우크라에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빈 부분을 빨리 채워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본인들도 준 전투 상황에 처한 정도로 적극적인 어떤 무기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겠죠. 성능과 가격보다는 성능과 납기를 맞출 수 있느냐. 한마디로 무기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대한민국 무기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거고요. 예. 특히 독일산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대량으로 전차를 들여와야 되는 상황인데 독일산 전차 같은 경우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비쌉니다. 예. 그런데 대한민국 전차는 바로 최대한 빠르게 납입이 가능하고 납품이 가능하고 전체 계약 물량 중에 한 20-30%는 당장에 보내줄 수 있다. 예. 그래서 전차가 바로 입고가 가능한 상황에다가 플러스 가성비까지 뛰어나다. 예. 가격 경쟁력도 있었다. 독일 전차에 비해서. 이거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에서 전투기를 이탈리아산 전투기를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 성능이 이탈리아산 전투기가 우리 그 한국항공우주의 FA50보다 훨씬 싸요. 가격이. 예. 가격이 훨씬 싼데 문제는 성능이었어요. 성능. 그러니까 이 그동안 폴란드가 구입했던 전투기, 그 이탈리아 전투기 같은 경우엔 M346이라고 하는데요. 예, 근데 여기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M346 FA라는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폴란드가 이 M346 FA를 수입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이탈리아 M346 같은 경우엔 사실 실제로 전투에 나가기에는 약간 성능이 딸린다. 예.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투까지 가능한 훈련기를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폴란드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FA50, 좀 비싸더라도 FA50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FA50 같은 경우는 마하 1.5까지 가요. 근데 이 M346은 마하 1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일단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미사일 탑재나 뭐 이런 능력도 FA50이 훨씬 더 뛰어나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순간 뭐 후연속이라고 이제 뒤에 왜 그 불 팍 뿜어져 나오면서 갑자기 속도 팍 올리는 거 있잖아요. 추진체. 예. 애프터 버너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애프터 버너 기능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예.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전투기가 출동을 해가지고 적기와 싸움이 붙는데 애프터 버너 효과가 있어야지 이들의 이제 미사일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피하고 자기네가 역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애프터 버너가 없으면은 그냥 미사일 쏘면은 쫓아와가지고 미사일한테 격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프터 버너 순간 추진체, 그러니까 갑자기 속도가 뭐 이제 50% 이상,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날아가고 있는 속도의 50% 이상 갑자기 확 속도 올리는 거, 예. 뒤에 불 푹 뿜어져 나오면서 이게 이제 달려 있느냐 안 달려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전투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게 M346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M346은 이제 우리 사관생도들 있잖아요. 예, 공군 사관생도들이 이제 전투기 훈련할 때는 예, 가격도 싸고 하니까. 하지만 M346이 이 전시에 또는 비상시에 전투용 목적으로 내보내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예, 그래서 FA50을 선택을 했더라.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폴란드가 대규모 수주로 이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K 방산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관점까지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익단을 한번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익단이라면 수출을 할 때와 내수를 할 때 가격 차이.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 예, 국내 방산업체들 입장에서 내수를 할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국내 방산업체들이 주식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기 구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국가이기 때문에 내수 쪽이 계속해서 매년마다 방위비를 딱 책정을 하면 그 방위비에 맞게끔 무기 구입이 매년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안 돼요. 방산업체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내 국방부에서 무기 수주를 할 때 입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원가를 다 공개하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은 미사일, 전차면 전차, 전투기면 전투기. 너네 만드는데 돈 얼마 들었어? 여기에 우리가 마진 딱 10% 붙여줄게. 라고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국방부가. 가격 결정한 다음에 돈을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업체가 우리 이거 1,000억 받을래? 라고 하면 국가가 이 1,000억을 주고 사가는 게 아니라 너네 이거 만드는데 비용 얼마 들었어? 근데 1,000억 받을래? 라고 했는데 원가 공개를 해보니
한 300억 들었어. 만드는데. 그러면 330억 줄게. 이런 식으로 국가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 가격을.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남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방사는 매년마다 내수 쪽으로 계속 매출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남겨먹지 못한다. 예. 이렇게 이제 봤던 부분인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업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내가 원가가 300억이 들었든 얼마가 들었든 나는 이거 한 대에 1000억에 팔래 라고 해서 본인들이 가격을 결정해서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내수에서 수출로 변모가 되는 게 그냥 매출단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익단이 같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죠. 예. 매출과 함께 이익단도 커질 수 있느냐, 마진율을 올려서 받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경쟁력으로 부각이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현재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중에 하나가, 예. 방산에 대한 또 추가적인 이야기를, 예. 좀 해드리면요. 자, 세계 방산 시장의 규모가, 예. 이게 2020년 기준이 도표가 나와 있어요. 예. 아직 작년 기준은 안 나와 있고요. 예. 2020년에 예. 방산이 규모가 5,300억 달러. 5,310억 달러래요. 예. 그 한 600조 시장 정도 되는 거죠. 예, 600조 시장 되는 건데,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5대 국가, 방산 수출 5대 국가가 미국, 그다음 러시아, 그다음 3등이 프랑스, 4등이 중국, 그다음 독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국이 78%를 차지를 합니다. 예, 거의 이제 완벽하게 미국 시장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자, 5,310억 달러에서 미국이 78%를 차지한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 8등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아마 올해 내년쯤에 집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5위로, 이제 독일 정도는 제끼고 5위로 이제 랭킹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중국까지도 넘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빅4까지도 우리가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향후 이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면,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빅4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단 말이죠. 지금 우리 수출 비중을 봤을 때, 물론 이제 등수는 우리보다 위에지만, 근데 이번에 폴란드뿐만이 우리가 수주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동 국가 쪽으로도 수주가 많이 나왔거든요. 동남아하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따지면 결국 이제 내년도 집계를 보게 되면, 예, 독일 정도는 제끼고 이미 5위의 랭킹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냉전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예. 진영 논리가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진영 논리로 인해서 러시아하고 중국산 무기는 자유진영에서는 구매를 꺼려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예. 구매를 안 한다.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제가 보니까 5년 동안 러시아 방산 수출 규모를 보게 되니까 증가율이 마이너스 26%였어요. 5년간 그러니까 수출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5년간 마이너스 31%였어요. 실질적으로 진영 논리가 뚜렷해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러시아와 중국산 무기 수입이 훅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출이 훅 줄었다는 이야기고,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보니까 177%가 증가했네. 무기 수출이. 예. 그래서 자유진영 내에서 이제 K방산의 특징은 뭐냐면 가성비 뛰어나고 성능도 봐줄만한데 가격이 싸다. 예. 그리고 납기를 최대한 빨리 맞춰줄 수 있는 국가다. 이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지금 방산 수출 증가율이 가장 큰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 돼버린 거죠. 예.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부분인데, 그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K방산은 지금 수출이 이제 막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5년 전부터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부각된 이유가 뭐냐면 사이즈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우크라 전쟁 때문에 방위비가 그 근처에 있는 주변국, 유럽 주변국도, 우크라 주변국들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가 갑자기 확 급증을 하니까 수주가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제 폴란드만 40조 구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또 다른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2022년 와가지고요, 수출이 폴란드가 워낙에 커가지고 폴란드가 부각이 된 거죠. 얘네들은 이제 지금 현재 12조, 이미 12조 수주가 떨어졌고, 추가적으로 지금 2차 공급 물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합치면 40조 가까이 될 거라 하니까, 폴란드가 이제 워낙에 사이즈가 크니까 폴란드가 부각이 됐는데, 사실 2022년 1월 달에 아랍에미리트 쪽으로도 또 하나 시스템 1조 3천억 있었고요. LIG 넥스원 2조 5,900억, 2조 6천억, 하나 디펜스도 3,890억, 이렇게 수출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2월달 바로 다음 달에 이집트도 하나 디펜스에서 K9 자주포 2조 원 수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FA50 18대 가져갔습니다. 1조 1천억. 그리고 8월달에 드디어 폴란드 잭팟이 터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이야기 진행 중인 게 호주, 호주 쪽에 레드백 장갑차 350에서 400대, 이게 7.5에서 15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한국항공우주 18대, FA50 18대, 그 다음에 필리핀 12대, 이집트 FA50 FA50 이야기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LIG 넥스원에서 천궁 대공 미사일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수주가 안 나온 부분이죠. 수주 기대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공군하고 해군이 둘 다 그 훈련기가 있어요. 훈련기. 근데 얘네들 뭐 대규모인데요. 뭐 400대 500대 운영하는데, 이게 이제 노후화 됐어요. 전투기가, 훈련기들이. 그러니까 실제 공격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연습용이죠. 연습용 훈련용 전투기가 이제 노후화 돼가지고 교체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컨소시엄이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로키드 마틴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입찰 대기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해군에서 한번 1차 입찰했을 때 몇 년 전에 그때는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다른 쪽 연합이 컨소시엄이 이제 낙찰이 됐었는데, 지금 또다시 이제 공군하고 해군이 또다시 지금 입찰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번에 받아간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카이와 로키드 마틴 연합이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미군에서 잭팟 터지면 또 한국항공우주는 수출이 이 두 자릿수 조 때, 그러니까 이제 4조 이런 게 아니라 20조 30조 한 방에 미국 쪽으로만 그런 수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또 한번 또 폭발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이 공군하고 해군의 그 입찰은 24년, 그러니까 이제 향후 이제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쯤에 그때 이제 입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결정 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내년쯤 되면은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뭐 꼭 굳이 폴란드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동이나 동남아 쪽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우리가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애초에. 이런 관점에서 이 방산주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그 대형 수주가 일어나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요. 대형 수주가 일어나면 주가는 이제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기대감이 반영이 됐죠. 이 세론 뉴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세론 뉴스가 뭐냐면 이미 일정이 정해진 거. 정해진 거는 사실 오히려 호재성 내용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어떤 규모로 나올지 이미 다 시장에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 체결하는 날이 매도하는 날이 된다. 그래서 세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세론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풍덩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때 1차적으로 들어가면 제일 좋지만, 이때 이제 방산주들 급등하는 거 보면서 배 아파하셨던 분들, 이런 부분들이 꼭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가가 충분한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할 수 있다.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인 수주 소식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 있을 때마다 또 그 전에 주가가 다시 한번 랠리를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잡히는 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잡히는데요.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이 따블 나오는 그런 수준이 되는 그 시점에는 다시 이제 상당히 긴 기간의 상승 랠리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대로템이든 하나에어로든 한국항공우주든 전고점 있죠. 예. 이전 직전 고점. 예. 이 직전 고점들은 당연히 넘어가는 파동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싸게 사는 사람이 이득이다. 예.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 예. 일단 이 바닥에 떨어질 때 주워 담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이미 이제 바닥 턴을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계속 좀 분할로, 예. 매수 좀 해놨다가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는다. 이런 생각으로 조정 나올 때마다 주워 담는다. 이런 생각으로 한 종목만 딱 선택을 해가지고, 예. 그 내가 갖고 있는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에 딱 이제 집어넣고 있으면 가장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1차적으로 가장 큰 수혜는 실제로 수주를 받아오는 애들이 가장 큰 수혜이기 때문에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에어로, 그 다음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그 중에서도 하나에어로 1순위,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2순위. 예,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제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도 방산 부품을 납품하고 한국항공우주에도 방산 부품을 납품하는, 예. 그리고 다른 방산업체들에게도 이 부품을 납품하는, 예. 이런 중소형주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나는 이런 중소형주에 더 관심이 있다 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예. 나는 오히려 이제 다 알려진 대형주보다 숨어있는 중소형주, 예. 같이 투자하기에는 숨어있는 중소형주, 그리고 주가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예. 이런 종목에 더 큰 관심이 있다 하신 분들도 있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 나는 대형주, 상당히 안정적인 대형주만 좋아해 하신 분들이 있지만, 대형주가 더블 올라갈 때 중소형주, 거기에 이제 뭡니까?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중소형주도 같은 경우에는 3, 4배 올라갈 수 있잖아요. 주가가 가벼우니까 아무래도. 예. 그래서 수익률에 따지면은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업황이 너무 좋아. 반도체가 너무 잘 팔려. 그러면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2배 올라가는 동안에 삼성전자에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 또는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은 막 3, 4배씩 올라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나는 스몰캡을 좀 더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중소형주도 하나 있습니다. 예, 중소형주도 하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공개할까요? 아니면 뭐 나중에 공개를 할까요? 여기서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예, 우리 에어클래스 이제 강의, 예, 첫 번째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숨어있는 업체 중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만한 업체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적으로, 예, 실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근데 주가는 완전 바닥이에요. 예,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이 종목은 손때가 아직 안 묻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거든요. 예. 이 종목은 바로, 예, 짜잔, 제노코라는 종목입니다. 예. 제노코의 주가 흐름을 좀 봐보세요. 주가가 정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너무 고요하죠. 예. 방산 쪽이 급등이 나왔을 때도 많이 안 올랐어요. 이때 이제 살짝 같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품업체다 보니까. 예. 그렇지만 이 정도면은 아직 손때가 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아무도, 예, 이렇게 손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차트 흐름 아닙니까? 완전 바닥에다가.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산이 본격적인 수출주로 부각이 될 때 중소형주들 쪽으로도 이제 중성 찾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제 물론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 행진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시장에서는 무조건 수혜주를 찾게 돼 있어요. 예. 이들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냐? 그러면 이들은 그냥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가는데 한 달이 안 걸릴 수 있다. 왜? 부각을 그들보다 늦게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어떤 수혜가 있느냐? 자, 일단은 제노코는 있잖아요. FA50 전투기 있죠? 이번에 수출 많이 일어난 FA50 여기에 혼선 방지 기기를 납품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FA50이 팔려나가면 무조건 얘네들이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가 4.5세대 전투기, 예? 신세대 전투기 KF-21 사업 시작해가지고 지금 시제품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도 부품이 들어가. 예.
그리고 이 FA21 그 개발할 때도 이 사업에 아예 같이 들어가서 참여를 했어요. 예. 그래서 KF21 매출이 발생돼도 또 제노코도 같이 돈을 버는 구조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궁, 예. 청궁 미사일에도 부품 들어가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의 K2 전차 있죠. 예. 여기에도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부품이 들어가요.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가 전부 다 수주가 많이 받으면 제노코 실적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싹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해되시면 1번 눌러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올해 매출액이 565억, 예상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57억 원입니다. 예. 근데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거의 한 30% 내외의 증가가 일어났어요. 작년에 대비해서. 근데 중요한 건 2023년부터 본격 납품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이제 100억, 200억으로 금방금방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또 얘네들의 매력적인 점은 이 방위 산업 쪽에만 부품 공급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 쪽에도 부품을 공급을 해요. 예. 그 우주항공 쪽에서가 사실 이게 좀 상당히 부각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얘네가 이제 우주항공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누리호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형 위성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인 위성, 예, 이 사업에 전부 다 참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많은 부품을 납품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위성 탑재체, 예, 위성 탑재체, 그리고 이 점검 장비, 그다음에 전자 장비, 항공 전자 장비, 예. 그러니까 부품을 국산화해 가지고 다 납품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게 이게 위성 탑재체라는 거예요. 위성 탑재체, 얘네가 이제 위성 탑재체 이름이 엑스밴드 트랜스미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이 엑스밴드 트랜스미터가 얘네가 만든 제노코가 만든 이제 위성 탑재체인데, 위성 탑재체 같은 경우에는 인증 절차가 있어요. 인증 절차. 그러니까 뭐냐면 위성 탑재체를 만들어서 그냥 납품을 하면 수주를 받아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항공우주국 있잖아요. 각국에. 예, 항공우주국에 인증을 받은 제품만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이 위성 탑재체가 뭐냐면 이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정보를 수집을 한 거를 지상으로 보내주는 시스템이에요. 예, 전송이죠. 한마디로 전송. 그러니까 위성이 이렇게 막 데이터를 수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바로 실시간으로 지상에 전송을 해서 지상에서 지금 인공위성에서 보고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예, 그런 건데, 이게 인증 절차가 있는데 이 인증 절차를 통과한 위성 탑재체만 인공위성에 탑재가 가능한 거죠. 납품이 가능한 건데 이 인증을 통과한 국내 유일한 탑재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인증을 통과했지만 유럽이랑 미국도 이미 인증 절차가 다 끝나서, 예,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업체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원하기만 하면 납품만 하면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우주항공 산업이 발전되면 커지면 커지고, 지금 인공위성이 상당히 빠른, 예전과 다르게 상당히 많은 인공위성이 지금 우주로 발사가 되고 있잖아요.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도 매주마다 인공위성 쏘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위성이 상당히 빠른 속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중형 위성이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자주 위성을 발사를 할 거예요. 우리 누리호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노코의 그 위성 탑재체, 예, 여기도 사실 우주항공이 부각받을 때 같이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주가는, 예, 완전 바닥이고 손때가 하나도 안 묻었다. 뭐 이런 이제 메리트가 있어서 중소형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노코도 한번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은 방위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예. 저는 이제 에어클래스에서 이런 식으로 각 섹터에 대한 이야기, 예, 섹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섹터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일까, 뭐 그래서 이제 종목 분석, 예, 그리고 지금처럼 또 중요한 시황 국면에서는, 예, 시황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체크 포인트로 볼 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예, 이제 강의를 좀 진행을 할 생각이 있거든요. 예,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 예, 내일 3시 또 이거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해야 돼요? 아, 예, 네. 자, 일단 내일 3시에
다시 또 다른 업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반갑고요. 예. 앞으로 에어클래스에서 제 강의 많이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